자, 교재 151쪽을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예요. 이 부분은 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신고 매번 출제한다 보면 돼요. 자, 그럼 거기 20조 제1항이 실려 있거든요. 20조 1항만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20조 제1항. 기획공사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다. 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에 관한 기본 조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합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에 있던 중개사무소였거든요. 그럼 이 사무소를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로 옮기자. 강남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강남구에서 하던 중개사무소를 이제 서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서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죠, 이건. 자, 그럼 여기 있던 또 분사무소를 강남구 내에서 옮기거나 서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일단 검토를 해봅니다. 각각의 약간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절차는 조문을 읽어봤는데 중개사무소를 먼저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전을 하고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제기해 주죠.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강남구 내에 있던 중개사무소 강남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을 먼저 해요. 이전을 먼저 하고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 기한이 있겠죠.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이에요. 10일 내에 신고합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그러면 이전 신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기억해 보는데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다. 일단 이전 신고 위반이니까. 그럼 관할은 당연히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문제 없어요. 같은 관할이니까. 그럼 이때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제기받아야 되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확보가 됐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다만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면 이때는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사유서도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을 제기해 주죠.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변경 기재 규율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후일 더하고요. 그래서 등록증을 제기해 줌이 원칙이에요. 그다음 이제 사무소 관련 사항이잖아요. 사무소 관련 사항은 모두 협회 통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이전했거나 쉰다. 그럼 모두 이제 협회 통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자, 관할 안에서 이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강남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서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이죠. 그럼 절차는 먼저 이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고 등록증을 제기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할 내에서 이전과 똑같아요.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이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이때 관할 읽어봤죠? 서초구청장이 할 거냐 강남구청장이 할 거냐 둘 다 할 거냐 문제인데 이거는 서초구청장이 들어갑니다. 이 자를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불렀죠 지금. 그럼 강남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전 전 등록관청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을 이제 재교부를 해주죠. 근데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만 유일하게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할 외 이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 신고가 똑같죠. 이사 간 곳에다 하죠. 그렇듯이 이제 이자에게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 후가 신고를 받았으니까 완전 이사를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송부를 요청하죠. 야, 내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 그런 겁니다. 그럼 이때 송부할 서류가 뭐냐면 지첩시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송부해 주는데 지첩시 송부하는 거예요.
개공에 호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등록대장이에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개공의 이력카드라고 그랬죠. 이력카드.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있죠. 등록 신청 서류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 다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자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옮겼는데 왜 옮겼냐면요. 여기서 위반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못 갔으니까 일로 도망간 거예요.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행정처분 서류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개공이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말하는데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하겠어요? 종전이 하겠어요? 이전 후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과청이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 등록과청 관할규안에서 위반을 했지만 서류를 이전 후 등록과청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행정처분을 이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는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규 외로 이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인데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초구로 옮기는 겁니다. 일로. 근데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어요. 그럼 짐작되시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하고 신고 들어가고 신고 확인서 제기받아요. 이건 다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이전 신고의 기한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야 되겠죠? 관할 어딘지 짐작되시죠? 광명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즉 분사무소 모든 행정 업무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이 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 들어가고요. 이때 서류는 자 이거는 등록증이 아닙니다.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죠. 분사무소 이전이니까 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새로운 분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확인서 제기를 받아요. 제기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는 당연히 통보해 줘야 되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주는데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초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 해버린 거예요. 그럼 둘 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지첩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과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과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과청에 지첩시 그 사실을 모두 통보해줘요. 지첩시 통보한다.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정부처를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했던 설치를 했던 모두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과청에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서식이 있을 것 같은데 교재 194쪽 서식이 나오죠. 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은 며칠 돼 있어요? 7일. 그리고 이제 신고인 개공의 종별 표시란이 있고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명칭 그다음 변경 후 소재지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이한 게 발견됐는데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갔죠. 변경 후 소재지가 들어가는 거 알아볼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이전이니까. 변경 후 소재지. 근데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안 단지의 단지 내 상가에서 중개업을 영위해요. 그러니까 레미안 공인중개사무소로 상호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힐스테이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단지로 갔는데 여기 가서도 계속 레미안 공사사무소 쓰면 안 되겠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명칭을 바꿀 수 있게 해줬어. 상호를. 그래서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둡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어요. 그럼 이제 155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가 나오겠죠. 휴폐업 신고.
자, 휴피업 신고도 역시 매번 출제합니다. 뭐 이것도 뭐 크게 실수 안 하면 그냥 맞추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휴피업 신고인데 이거는 교재 155쪽에 법제 21조가 실려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1항. 개업공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밑줄이고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놓고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하고자 하는 때 밑줄이에요. 등록과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해서 가로 열고 마지막에 같다. 다음에 사전신고라고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휴피업 신고는 모두 사전신고예요. 자, 2항 내려갑니다. 제1항에 따른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에 3항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절차인데 대통령령이네요. 자, 그러면 휴업과 폐업을 봤는데 먼저 휴업, 중개사무소를 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휴업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3월을 초과하는 겁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미리 신고하시고 휴업 들어가야 돼요. 그럼 2달을 쉰다. 그냥 쉬면 되죠. 그럼 딱 3개월 쉽니다. 휴업 신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개월 초과니까. 정확히 3개월을 쉰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경우에는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반납하여 첨부하여 등록처에 미리 신고하고 휴업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휴업 신고는요 모두 사전 신고예요. 모두. 그러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에는 신고해야 된다는 틀렸어요. 할 경우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정확한 표현 아닌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유일한 사전 신고가 이거다라고 기억할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억 일단 해두세요. 유일한 사전 신고다. 그렇게.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등록 통지를 받았거든요. 7일에 등록 통지하게 돼 있죠. 그러면 등록 통지 받았어요. 근데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휴업 신고 들어가야 돼요. 등록 통지가 됐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4개월 입원하게 됐다. 아주 운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미리 휴업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 후 3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요 규정 때문에 휴업 신고를 별도로 안 한다면 3개월 내에는 업무 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일단 질병으로 인한 요양, 아파가지고, 징집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취약입니다. 대학을 가요. 다음에 임신, 출산 등을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 임신,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 이때는 최장 기한의 제한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질병, 징집, 취약, 출산, 임신 이런 그 밖의 사유,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잠깐 수정합니다. 거기 그저 휴업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 있지 않습니까?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이 부분 지금 임신, 출산이 추가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155쪽에 날개 쪽에 있네 이게. 교재 155쪽 날개 쪽 찾았어요? 휴업기간 6개월 초과 가능 사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입영,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취약. 그럼 취약 옆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임신, 출산. 이게 들어갔어요. 임신을 했다. 우리 개업공사가 출산을 한다. 그럼 6개월 초과는 휴업이 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메모했어요. 임신 출산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휴업 기간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럼 이것도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4개월 휴업 신고 들어갔죠. 근데 놀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간명령 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사전 신고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한다. 그럼 아파가지고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2달 지났더니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재개신고 미리 해야 되겠죠. 그럼 휴업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할 때는 재개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가 업무를 재개한다. 그럼 재개신고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버렸거든요. 이거 반환받아야 되죠. 그러면 중개업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과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즉시.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지첩시가 나왔는데 이제 즉시가 나왔죠. 그럼 즉시와 지첩시 차이, 누가 더 빠르다? 즉시가 더 빠릅니다. 즉시는 2글자고 지첩시는 4글자니까 즉시가 빨라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즉시는 세는 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고 지첩시는 되는 대로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음날 줘도 이거는 지첩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요, 이게 즉시 반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지첩시로 바꿔가지고 이걸 틀린 힘으로 만들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지 쫙 찢어버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즉시를 지첩시로 바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리티컬하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치사한 거 아니에요. 즉시인지 지첩시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낸다면 날짜를 넣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즉시냐 지첩시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즉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폐업이에요. 폐업. 폐업은 문을 닫는 거죠. 이때도 문 닫기 전에 신고해놓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신고란 얘기죠.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죠. 등록증을 첨부해 미리 신고하고 폐업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휴폐업 신고를 다 받는데 여기서 이제 기타 사항이거든요. 교재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 있죠. 휴업 및 폐업 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그죠?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이건 전자문서 안 돼요. 휴폐업 신고 자체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아주 잘못 씁니다, 이거.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업무 재개 신고를 전자문서로 했다. 그럼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거?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 되죠. 그러니까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음, 법인은요,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휴업했다, 분사무소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별로 휴업 또는 폐업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이 휴폐업 신고 서식은 모두 동일 서식인데, 물론 이것도 중개사무소가 쉬고 없어지고 그런 거니까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 신고할 때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이게 민원의 편의상 이건 이제 이렇게 났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교재 156쪽에 양괄호 3번 휴폐업의 일괄 신고란 말 나와 있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는 등록관청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 있죠. 이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중개업 휴폐업 신고하면. 그럼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는 세무서 해야 되잖아, 원래. 근데 민원인의 편의상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같이. 그러면 송부를 해줍니다, 세무서로. 또 거꾸로 할 수 있죠.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세무서한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송부를 해주죠. 그럼 이 휴폐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럼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 남아있는데, 휴폐업 신고를 위반했잖아요. 이거 신고죠. 기간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했다. 신고 위반은 뭐라고요? 100과. 100만 원가 들어오고, 6월 초과하는 무단위업 들어갔죠. 6월 초과 무단위업은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6월 초과 무단위협은.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157쪽에 간판 철거 의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32회 때 출제가 됐는데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중개업을 안 할 때 간판을 철거한다. 이게. 자, 그래서 간판 철거. 그건 21조 2 조문만 충실히 하시면 되는데, 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첩시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한다. 지첩시의 밑줄이에요. 중개업을 안 할 때, 그러니까. 1호 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럼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지첩 철거해야 되고, 2호 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첩 철거해야 되고, 3호 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때는 지첩 철거해야 되죠. 그러면 2항 등록관청은 밑줄이죠.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밑줄이죠. 자, 그럼 간판 철거인데 지첩 철거한다. 중개업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을 신고했다. 그럼 종전사무소 간판 지첩 시 피업사실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때는 지첩 철거합니다. 그러면 쉴 때는 철거할 의무가 없네요. 그러니까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어요. 쉴 때는. 그럼 만약에 지첩 철거했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등록관청이. 대신 등록관청이 뜯어내버리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휴업과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판 철거까지 봤고요. 이제 158쪽에 일반 중개계약을 들어갈까요? 이제 중개계약 제도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세세하게 신경 쓸 때가 많은 것 같죠? 오늘 하는 내용도 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 제도로 들어왔는데 중개계약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죠.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수개해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중개의뢰계약의 준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근데 후일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런 계약을 통칭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이 계약, 이 계약을 통칭하여 뭐라고 할 거냐면 거래계약이라 불러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거래계약은 의뢰인들끼리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법에 지금 두 개의 중개계약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제도와 전속 중개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먼저 일반 중개계약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거든요. 옆집 B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또 C한테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는 개업공사에게 보수주는 형태.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장 많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됩니다. 해서 158쪽에 법제 22조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22조.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의뢰인이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중개계약 써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 요청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 작성 의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법적으로. 물론 실무적으로는 써줘야 되겠죠. 써달라가면. 작성 의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작성 의무는 없다.
나는 이거 쓰기 싫거든요. 딴 데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어디 손님이 써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해. 그러나 작성 의무는 없다. 그럼 이제 OK를 했어요. 그럼 이제 쓸 때는 이때 네 가지를 넣어줍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물의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넣어줍니다. 가짜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수의 동그라미, 수. 그 다음에 그 밖에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이 준수할 사항을 넣어줍니다. 준자의 동그라미.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일반인은 물가 수준을 걱정한다. 그래서 일반인 계약서에 중개사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준사항을 넣어주는데 물의 위치 및 규모, 소재지 면적 같은 거 넣으라는 얘기예요. 물 상태 아닙니다. 그럼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아니에요. 물의 위치 및 규모.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장차 얼마에 할 거냐. 중개보수. 이게 중개계약서를 쓴다면요 실무적으로 보수 분쟁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중개보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수사항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문에는 없는데 이게 그냥 중개계약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은 후일 천천히 하면 돼요. 유형, 중개계약 유형도 그냥 후일 천천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1쪽에 일반 중개계약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한 장을 더 넘기면 거기 162쪽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란 말 나와 있습니다. 162쪽에.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서식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국장의 밑줄 권장할 수 있다 밑줄.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사 표준 서식이 있느냐? 그 옆에 있죠? 있어요. 서식 정해져 있습니다. 별지제 14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봐야죠.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계약자의 원칙상 이건 또 권장 서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용 의무는 없는 걸로 보이고 이걸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 제도에선 개공한테 어떠한 의무도 발생되지 않고 있죠.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니까.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서식이 지금 163쪽에 나와 있는데 이 서식의 내용은 이제 후일 보기로 하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지금 163쪽에 제목이 있죠.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용 X, 보관 X. 사용 X, 보관 X. 그 여백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제목 위에다 쓰면 되겠죠. 자, 그럼 164쪽은 이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 내용이죠, 이게. 자, 그럼 그 옆으로 갑니다. 165쪽 전속 중개 계약 제도가 등장하고 있죠. 매우 출제합니다. 전속 계약 제도. 자, 그럼 법제 23조가 실리는데 전속 중개계약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속 계약 제도라는 걸 들어보고 전속이란 말 들어보거든요.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 계약을 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과 전속 계약 못 하죠. 그렇듯이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 물건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전속계약제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특정 기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전속중개약제도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165쪽에 법제 23조가 실려있죠, 지금. 그 색깔 칠해주는 부분. 자,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1항 중개의뢰는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하 전속중개계약을 한다. 근데 물건 혼자 받은 거죠. 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체결할 수 있다 밑줄자. 자, 2항. 그러면 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밑줄자. 이게 첫 번째 의무. 다음에 개업공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럼 보존해야 한다 밑줄자. 그리고 가로 열고 3년이라고 메모하세요. 전속중개계약은 3년 보존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의무. 세 번째,
개업공사는 전속중개를 체결한 때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공개, 밑줄. 이게 세 번째 의무.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랬습니다. 사항, 전속중개 유효기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전속중개약제도 법정은 23조를 읽어봤는데 중개의뢰는 특정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그러면 의뢰인은 특정 계공을 정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전속을 의뢰인이 요청했거든요. 그럼 이 요청에 대한 계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죠. 체결할 의무가 있겠는가? 체결의 의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상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공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전속이 체결되는 거죠. 체결되는데 이때 전속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속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유효기간은 166쪽에 전속계약의 체결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전속은요, 당사자 약정의 유효기한을 정하되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원칙으로 합니다. 전속의 유효기한은 몇 개월 원칙이라고요? 3개월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전속이 체결됩니다. 개공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우리 법은 개공을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피해 방지를 해서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전속개업공사의 의무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속중개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전속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성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계약서는 작성 의무 없었어요. 다음 두 번째, 전속계약서 보존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몇 년? 3년입니다.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죠. 그래서 전속중개약서는 3년을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보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일반 중개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었죠. 다음 세 번째,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왜? 물건을 혼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거래시키라고 정보 공개하래요.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공개 금지예요.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지는 짐작되시죠? 뭐 저 위에 계신 양반이라든가 또는 뭔가 오픈하기 싫어하는 그런 의뢰인들, 뭐 연예인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금지입니다. 그럼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개해야 되겠죠. 이때 공개는 전속중개약 후 7일에 나갑니다. 며칠이요? 7일.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 7일 또 등장했어요. 어디다 공개하느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래서 이게 망신인데 망 또는 신이에요. 그러면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했어요.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니죠. 이게. 그럼 이제 공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문서로 의뢰인에게 지첩시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문서로다가 지첩 통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속계약서를 봤더니 의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67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업무 처리 상황이 있죠? 2주의 1회 이상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2주의 1회 이상은. 왜 그랬냐면요. 이거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속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법조문을 읽어봤는데 제재를 여기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합니다. 제재. 지금 이 세 가지는 법조문에 있었죠. 23조에.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전속계약서에 있었으니까 이건 이제 빼고 전속계약서 사용이나 보존의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거 서류 관련 사항이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예요, 그냥. 왜? 개공이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 개공해야 될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일단 업무정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근데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있죠. 이거는 정보 공개 안 해버리면 빨리 거래시키라고 정보 공개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취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나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취다. 근데 사용이나 전속계약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존을 3년 안 했다. 업무정지예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없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공개할 정보인데 이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는요. 교재 지금 166쪽에 색깔 칠해져 있죠. 공개할 정보. 제가 표시하라는 데만 하세요. 이거는. 자,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166쪽에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사물을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공개해야 돼요.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공개한다. 2번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 수레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4번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공개하셔야 돼요. 다음에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사의 권리관계 공개해 줘야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 밑줄이에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이에요, 이거. 인적사항 공개 금지예요. 권리자 인적사항은.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사생활 비밀 이 보호 취지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공개 금지예요. 인적사항 공개 금지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6번째.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금액 공개해야 되고 및 공시지가 그랬죠. 공시지가의 밑줄.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밑줄이에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줄이 2개 그어져 있죠. 인적사항 공개 금지고 공시지가 그어져 있고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 맨 마지막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세요. 수, 세, 제외. 이렇게 메모하세요.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확인 설명 사항과 지금 비교해갖고 차이점 4가지인데 인적사항 공개 금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수세. 이게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게 수가 중개 보수예요. 세는 취득 관련 조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확인 설명 사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만 메모해 놓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개할 정보는 확인 설명 사항을 이용해서 암기할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해요. 그러면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위약금 지불의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 지불의 의무. 그다음에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의무로 3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의뢰인은. 그럼 위약금 이거는 뭐냐면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얼마를 물어주게 되냐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줘야 돼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거를. 그러면 그 첫 번째 위약이 뭐냐면 전속의 유효기한 내에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의뢰하여 거래했다. 자, 이거죠. 그럼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A는 이 갑은 다른 개업공한테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배신했죠? 배신해갖고 B한테 또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린 겁니다. 전속이란 개념을 배신했죠?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 금액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2번째.
유효기한 내 계획공사 배제 후 거래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A가 을을 소개했어요.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갑은 10억을 요구했고 을은 9억 8천에 하자요. 2천만 원 갭을 못 줄였습니다. 계약이 결렬됐어요. 중개사무소 갑과 을이 나왔거든요. 둘이 걸어가다가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합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하다방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사예요. 이거 비싼 중개보수 개공한테 줄 필요 있느냐. 우리끼리 양보해서 여기서 1,000만 원씩 양보해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따돌렸죠. 배제하고 지하다방에서 몰래 9억 9천에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직거래를. 그럼 이거 배신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지하다방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물어줄만 하죠.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든가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 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위약금 케이스예요. 그럼 이제 소요 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소요 비용은 얼마나 물어주게 되냐면 중개 보수의 50% 및 내라는 걸 줘야 돼요. 50%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줍니다.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죠.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아파트 내놓고 백화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났지 않습니까? 갑이. 그리고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 걸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게. 즉 전속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한 거죠. 이건 배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개공이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거예요. 이때 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 있죠? 이자가 누구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걸 줄이면 이게 스발상이죠?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의뢰인이 거래했다. 그럼 이건 배신한 거 아니니까 A는 전속을 체결한 이제 개업공사로서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할 걸 추정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죠. 갑이 정상 거래했을 때 A한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갑이 스발상과 거래했거든요. 이때까지 개공이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얼마까지 물어주면 돼요?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되죠? 중개보수 50% 및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50만 원까지 물어주면 되고 만약에 40만 원 지출했다. 얼마 물어줘야 돼요? 40만 원 다 물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스발상과 거래한 경우. 그러니까 소유비용 지급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의뢰인께서는 협조할 의무가 있죠. 이게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주란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전속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역시 169쪽에 전속 중개사 서식이 있거든요. 이 서식의 내용은 이제 후일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전속계약서 제목 위에다가 이거는 사용할 의무가 있죠. 이 서식은.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사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존 3년 메모하면 되죠. 사용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속계약 제도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171쪽에 부동산 거래조망의 지정 및 이용이란 말 나와 있죠? 171쪽에.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 교재 173쪽에 부동산 거래조망의 이용 절차를 잠깐 보시죠. 그 그림 173쪽에. 그러면 정보망 이용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거래정보 사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저기 강남에 사시는 A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기업공사 갑한테 중개 의뢰를 했어요. 팔아달라. 그러자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분이 부동산 거래조망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조망 물건을 공개합니다. 이거를 매수인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초에 사시는 B입니다. 이분이 강남으로 이사를 오시고자 동네 기업공사 을한테 매수를 의뢰했어요. 그러자 이 을이 매도인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정보망에 들어가요. 들어가갖고 조건에 맞는 물건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4개를 골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4개를 골라내가지고 물건 소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물건 소개는 3, 4개 하는 게 적당하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3, 4개 정도 해갖고 물건 거래가 되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아주 손님이 수십 개는 보죠. 자, 그러자 이제 이 B가 뭐를 선택했냐면 1번을 선택했어요. 1번 물건이 뭐였냐면 A의 아파트로서 갑 개공이 공개한 물건이었죠. 그러면 을은 갑 개공한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하게 돼요. 거래하자. 그럼 역시 갑 역시 매도인 A한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줍니다. 거래하자고 그래요. 그럼 약속을 잡아서 이제 만나게 합니다. 그래갖고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거래가 성사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물건을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불러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 자에게 거래 사실을 지첩시 통보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절차예요. 그래서 그 교재 그림에 9번 계약 체결 통보를 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절차예요. 그 계약 체결 통보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마지막 절차다. 그럼 이 통보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된 물건이 정보망에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해버리면요. 업무정지예요, 이거. 자, 그러면 정보망 이용 과정을 봤더니 부동산 거래조망이라는 것은 개공이 물건을 공개하고 개공이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지금. 그래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 거래조망은 개업, 공인인계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개공들끼리만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갖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협회예요, 협회. 우리 한국공사협회, 그것도 항공. 그래서 한국공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중개인의 업무지역 제한,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한다. 전속시 정보공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 정보망 다 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방이 KDN이었죠, 이거. 이게. 그전엔 탱크21이었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공인사 회원회방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 한방을 통해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개공들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공들끼리 물건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사설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설정보망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정보망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설정보망을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운영했다 해서 위법이냐? 이건 우리 법 타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애써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설정보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물론 이 한방도 많이 써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 사설정보망을 쓰던 한방을 쓰던 이걸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든 서류들 여기서 다 지원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한번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쉬어야 돼요. 다운되면.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면 이제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은 이제 정보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질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법 24조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가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법 조문이 이제 다 실려 있는데 교재 174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그 지정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24조 1항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 자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쫙. 개업공인인사 사무관 이것도 밑줄이에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이자가 거래정보 사업자죠.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장한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를.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요건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요건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먼저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그러니까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였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부가통신 사업자죠. 그럼 부가통신 사업자이면 개인법인은 안 따져요. 다만 중개법인은 안 됩니다. 중개법인은 겸업 내용의 부가통신 사업이 없죠. 자,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입이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들 분산 요건이 필요한데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돼요. 그럼 회원가입을 500명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이해야 됩니다. 이거 숫자는 5 빼기 2는 3으로 기억할 거예요. 5 빼기 2는 3이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조망이니까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공인인계사도 1명 이상 고용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그래서 공인인계사 고용 의무를 유일하게 규정한 거고요. 정보 처리 기사해야 됩니다. 기능사가 아니에요. 1명 이상 고용해야 됩니다. 공인인계사 1명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같은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이거 서버죠, 서버. 서버 확보라는 얘기예요. 서버. 물건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지정 요건이에요. 뭐 어려움이 없이 쉽게 이제 기억하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지정 요건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정 신청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정 신청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해야 되겠죠? 이자가 지정권자니까. 이때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래서 요건증명서로는 먼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 두 번째가 500명 이상 회원가입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가입비용 신청서와 이 신청서가 가짜로 작성되면 안 되니까 등록증 사본, 중개사무소 개설록증 사본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그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교재 그 174쪽에 지정 신청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박스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마지막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이라고 써 있죠. 그 밑줄.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학증 사본 들어와야 되고 자격증 사본도 밑줄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이게 왜 주의해야 되냐면요. 우리 공인인증사법 쪽에서 유일하게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우리 앞에서 자격증 사본 모두 직접 다 확인했죠. 등록하청이. 그러니까 안 냈어요. 근데 여기는 내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 컴퓨터 설비 증명서를 이제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여기서는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 내게 돼 있냐면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국토부 장관이에요.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죠? 그러니까 직접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정 신청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하다면 지정서를 내줍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처리 기한이 있겠죠? 이게 며칠이냐? 30일이에요. 30일 내에 검토하여 요건에 적합하다면 지정서를 내주는데 이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나갑니다.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가 없다면 전자관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32회 때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 물어봐갖고 우리가 낭패를 봤잖아요. 해갖고 시험에서 치사하게 말이에요. 꼭 틀리게 한 문제씩 내는데 이 지정대장에 들어갈 내용. 저기 들어갈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게 뭐야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정대장 기재하고 지정서가 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처리기한이 30일이죠, 지금. 근데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기한은 통상적으로 7일, 10일, 14일, 15일을 하는데 이건 30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넉넉하게 줬죠, 지금. 그리고 우리 공사법은 30일 딱 2번인데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오늘 했죠. 30일이었고 지정도 30일 내줍니다. 국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30일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운영 규정을 지정해야 승인받아요. 그러면 운영 규정은 정보망 운영 해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 가입 절차, 회비 징수 절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누구 승인? 국토부 장관 승인 사항이죠. 그럼 이것은 3개월 내에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 규정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 주면 돼요. 이것은 1년 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숫자는요 33, 1년으로 기억할 거예요. 33, 1년. 거기 그림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33, 1년. 3자와 엄청 친하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여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와 개공에 의무가 있는데 거래정보 사업자께서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에 공개해야 되고 개공이 아니라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돼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 금지이고 차별 공개도 금지예요. 그럼 개공은 여기다 대고 허위 공개하면 안 되죠. 거짓 공개 금지고 공개를 했다가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 통보하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이 정도. 자,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이제 하도록 하는데 그 지정 취소는 지금 그 176쪽에 있거든요. 이 지정 취소에는 이제 천천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정 취소에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정도. 그 체크만 해놓고 수업을 마칠까요? 그 176쪽에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죠. 거기에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국장의 밑줄이고 취소할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그리고 양과로 이번에 청문 실시란 말 나와 있죠. 지정을 취소하기엔 청문하게 돼 있어요. 국회 인사청문 하듯이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한 청문이고요. 그래갖고 5가지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부자의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의 승인. 운자의 동그라미. 운.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가 운영규정 위반을 운영했다. 3번 거래용무 사업자는 개업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되고 정보에 밑줄 긋고 정자의 동그라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도 안 되고 차별 공개도 해도 안 된다.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죠. 정. 다음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했다. 1년 할 때 1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 개인인 거래용무 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용무 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 정보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사망할 때 4자의 동그라미. 사망 해산. 그래서 부정지정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에서 계속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부운정 일사예요. 부운정에서 끊고 일사인데 제 친구 중에요. 와이프한테 맨날 맞고 사는 애 있거든요. 왜 사냐 그랬더니 하도 맞아서 부운정 붙었대요. 부운정 일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운정 일세로 암기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음자 따는 방식은 이제 반복하여 나중에 숙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맞고 사는 남편이 엄청 많다면서요? 옛날 통계이긴 한데 25%나 맞고 산대요. 생각보다 많죠 지금. 60대 이상은 50%가 맞을 거고요. 자, 그럼 이 정도 지정취 사유가 있다더라.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업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